해리 헬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 현재 한반도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보시죠. I'll just say that I think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is real. It's the worst I've seen. Because PACOM must be ready to fight tonight, I must assume that Kim Jong-un's nuclear claims are true. 신석호 부장, 네. Fight tonight. 오늘 밤에 당장 싸우겠다. 싸울 수 있다. 뭐 이런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이런 태평양 네. 사령관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북한이 도발하면 미군, 한국군은 같이 거기에 맞서겠다. 네. 그만큼 준비태세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준비태세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당장 전쟁이 발발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건가요? 두 가지 다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그렇지만 한미연합군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결의를 보여주는 발언이죠. 근데 지금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북한이 이 핵실험하겠다, 뭐 ICBM을 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이 그냥 으름장으로만 생각을 하지 않고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식을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한 게 언제입니까? 2006년도거든요. 11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벌써 노동미사일이나 스커드를 개발하는 건 벌써 한 30년 정도 됩니다. 네. 그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능력이 확충되어 왔고 더군다나 이제 현재 당장 워싱턴을 공격할 능력은 아직은 아니지만은 한 2, 3년 내에 아마 가능할 거로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현재 북한이 으름장 놓는 것이 저게 전부 다 거짓말, 단순한 허풍이 아니고 정말로 현실성 있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우리 국민들도 새겨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해리스 사령관 이런 얘기도 또 했습니다. 북한이 배치한 장사정포로 남한을 공격한다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없다. 자, 이 얘기는요, 불과 며칠 전에 김정문 교수께서 저에게 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 장사정포 제가 막을 방법이 없나요? 그랬더니 쏘면 막을 수 없지만 쏘기 전에 분명히 선제적인 제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안심을 시켜주셨는데 그렇죠. 미군 네. 사령관이 지금 태평양 사령관이 이렇게 없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피해가 없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뜻으로 봐야도 되고 네. 또 하나는 포탄이 날아왔을 때 네. 그것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이런 두 가지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선제적으로 제압을 할 수는 있지만 쏘기 시작하면 그거를 완벽하게 막을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이 개발되기 전까지 네. 한국군과 미군의 북한에 대한 대응의 모든 초점은 장사정포를 어떻게 제압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네. 저거를 공군기로 제압하든 우리가 네. 포로 제압하든 네. 최근 들어서 무인기로 제압하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장사정포 수도권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네. 340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건 우리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한 초전에 한 90% 이상 파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10% 남아가지고 서울 시내 포탄이 몇 발 떨어질 겁니다. 네. 피해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으나 네. 상당 부분 우리가 제압할 수 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군이 이 대포병 탐지 레이더 이런 장비를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걸로는 어떻게 탐지를 미리 할 수 없는 겁니까? 어느 정도의 성능이 레이더를 설명드릴게요. 대포병 레이더가 뭔가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대포알이 날라오게 되면 대포알을 맞추는 무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게 날라오게 되면 너무 작게 날라오니까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거든요. 네. 근데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저거 뺑뺑뺑 저거 아주 저 레이더가 돌아가면서 네. 작은 걸 잡아갖고 네. 저기서 날라왔구나 딱 잡아주면 우리 포병이 거기를 집중 사격을 합니다. 첫 발은 맞고 두 발은 맞고 세 번째는 적을 박살을 내는 무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배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금방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유투기라든지 우리의 그 무인기라든지 금강 백두를 통해서 북한의 포대들이 어디 있는지를 다 보고 있고 그것들이 이동을 해서 방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미 선제 타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떨어질 수 있는 거는 아주 한두 발 저는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우리가 저 축구할 때 골키퍼도 없이 페널티킥 쏘게 하는 상황이 아까 말한 대로 북한이 마음대로 쏘게 하는 거고 우리 수비수가 있고 골키퍼가 있으면 골이 안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제 조건이 앞에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이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지금 미국 전직 대통령까지 찾아가면서
강력한 대북 제재 의지를 보였다고요, 신석구 부장. 어떤 네. 얘기를 한 겁니까? 누구를 찾아간 겁니까? 네,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인데요. 네. 카터 전 대통령이 늘상 굉장히 북한과 대화하는 일을 종종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북한에 미국 국적자 3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3명을 구하러 내가 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트럼프 행정부에 비친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가서 브리핑을 하면서 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북한과 이런 압박 기조를 깨는 어떤 그런 행동을 좀 하지 말아달라. 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오늘 보도의 내용입니다. 네. 지미 카터 대통령 하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재의 역할을 상당히 과거에 많이 했었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과거 사례들의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자, 94년도였죠. 1차 북한 핵 위기 당시에 평양을 방문해서 북미 협상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고요. 2012년 2차 방북, 두 번째 방북에서 억류된 미국인을 사면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이러한 과거의 행적들을 토대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그래서 한반도 위기 해결사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어요. 이게 해결사인지 오히려 꼬이게 하는 거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딱 카터 보고 가지 마 하고 한 거는 상당히 의미 있고요. 네. 미국을 하나 보실 때 자국민이 3명이 잡혀 있잖아요. 네.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근데도 딱 공격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데 뭐 그건 그거고 저는요 카터가 가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왜? 94년도에 갔다 오니까 조금 있다 누가 죽었어요. 김일성 김일성이 죽었죠. 죽었죠. 2012년에 갔다 오니까 그때 피해서 도망갔죠. 아들 데리고 김정은이 데리고 네. 저기 중국으로 갔다 와서 누가 죽었어요. 김정일이 죽었죠. 네. 카터예요. 카터 잘라. 아. 이번에 가면 김정은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네. 심전상으로 가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 실제로 일단- 북한의 예. 예. 북한 평양 내부에서 돈 소문들이 네. 카터를 카터가 들어와서 김일성이가 준비하느라고 과로로 죽었다는 얘기가 북한에 파닥이 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누는 얘기는 그러니까 원인 인과관계가 분명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도 우리 남한처럼 지라시성 어떤 그냥 후문처럼 도는 뜬 소문 같은 근데 거의 이야기들이죠. 100% 맞으면은 과학적인 설명이 안 돼서 그렇죠. 지금 네. 카터가 들어간다 그러면요. 김정은이 도망갈 거예요. 한번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정훈 의원님 저번엔 또 주술사 얘기를 몇 번 하시더니 예. 북한 내부에서는 그 정도로 심리전도 한번 하는 겁니다. 우리 네. 카터가 앞장서면 됩니다. 카터가 북한을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는 분기점이 됐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만약에 영향력을 발휘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막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렇게 꼬인 물꼬를 트는 역할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는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이 엄청난 양보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카터가 김정은하고 협상을 한다. 또는 이제 밑에 김영남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뭐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라. 당신들 작게 오공기론지 이런 거 하면서 참석을 한다는데 네. 그런 거 하지 말라.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칼빈소로 자꾸 이제 와가지고 우리 괴롭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런 요구 조건을 걸 겁니다. 그러면 네. 트럼프가 전체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 카드가 가는 게 반갑지 않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북한 얘기에 이어서 내부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지금 여명거리, 김정은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여명거리. 근데 아파트 내부 공개를 했다고요? 네. 아, 지금 이 사진입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준공식 장면에 보도가 됐었고 김정은이 나왔죠. 네. 이번에는 이제 내부 장면을 북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거죠. 해외에도 생각보다 그렇고. 굉장히 깨끗하고 현대적이고 좀 네, 저도 예쁘게 사진을 꾸며놨네요. 봤습니다만 네. 뭐 여느 우리 아파트랑 큰 차이 없이 네. 깔끔하게 제일 잘 지은 거를 물론 찍어서 홍보를 하고 있겠죠. 그랬겠죠. 조금 촌스러운 색상이긴 한데 뭐 그래도 깔끔해 보이기는 합니다. 아이들 방처럼 꾸며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관련해서 지금 영상이 또 조선중앙TV가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김용남 동지, 박봉주 동지, 최룡희 동지가 26일 새 살림집에 입사한 김일성 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과 전쟁 로병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칸의 살림방들과 부엌 등 살림집들의 내부를 돌아보면서 방마다에 차넘치는 따뜻한 어머니 사랑에 깊은 감동을 표시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과 정으로 인민들에게 궁궐 같은 삶의 보금자리를 안겨주시어 집집마다의 만복을 꽃피워주신 경애하는 원소님의 은덕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집주인들은 목매어 말했습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열심히 여명거리를 홍보하면서 뭔가를 좀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같긴 한데 이 여명거리의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데 직접 관여했던 책임 간부가 이 여명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입주권 자체를 포기를 했다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데 저 말대로라면 굉장히 좋은 데잖아요, 살기가. 글쎄요, 그걸 사정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네. 아마 자기는 아마도 미래 과학자 거리나 이런데 좋은 아파트를 하나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를 더 받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양보했을 가능성도 있죠. 네.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네네. 좀 무서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 굉장히 빨리 지었잖아요. 그렇죠. 1년 만에 다 졌잖아요. 네, 김정은이 빨리 지으라 그래서 말리마 속도로 뭐 지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빨리 짓다 보면 무리하게 되고요. 네. 북한이 굉장히 좋은 자재를 썼을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다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하. 공사를 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평양에 기름이 지금 없어 난리잖아요. 네. 평양에 또 없는 게 뭐죠? 전기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전기가 끊어져요. 어떤 네. 이유이든 전기가 공급되자면 저 지금 엘리베이터가 나옵니다만 70층. 70층 엘리베이터가 멈춰요. 네. 70층 꼭대기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70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이미 평양에 있는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네. 북한 주민들이 동무 수고했어. 여기 새 아파트에 들어가시라고 표를 주지만 네. 별로 들어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네. 한 번은 또 그런 아파트가 무너진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 그래서 많이 그랬죠. 사람들이 죽어서 총리가 그랬었죠. 사과하기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 불량식품을 파는 장사치가 그 음식은 자기 식구들은 절대 안 먹는 것처럼 이 지은 과정을 알고 있는 책임 간부는 저 안에서 불안해서 또는 불편해서 못 살겠다. 뭐 이런 사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두하 변호사님, 그런데 김정은이 지금 이 여명거리 말고 또 광적으로 집착하는 게 또 있다면서요? 네, 프로 스포츠 팀에 이제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이제 네. 최근에 지금 이탈리아 상원 의원이 네. 북한을 방문하고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상원 외교위원회 서기장이라 그러는데요. 네. 프로축구 세리에 A 팀에 대해서 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아하. 미국 프로농구 NBA의 모든 것을 알고 있더라 이러는데 스위스 유학 시절에도 뭐 농구를 좋아해서 그 이후에도 악동 데니스 로드맨인가요? 그 사람을 뭐 초청하고 해서 김정은하고 그랬죠. 가족들 얘기도 하고 이랬다고 뭐 딸 얘기도 로드맨이 갔다 와서 해주고 이랬는데요. 네. 사실 왕족이나 부호들이 뭐 요트나 비행기를 사모으다가 네. 세계적인 부호들을 뭘 하냐면 그 다음에 극강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는 프로 스포츠 팀을 인수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말을 하면 또 기분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프로 스포츠 팀을 인수한 사람들이 모임이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프로야구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재벌들 중에서도 그 사람들 모임이 따로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프로 스포츠 구단주들 모임이 따로 있으니까 네. 김정은도 이런 데 끼고 싶은 게 아닌가. 그렇군요. 만수르처럼 이제 스포츠팀을 구입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수하고 싶을 텐데 그럴 능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NBA를 워낙 좋아하는 거는 이미 다 알려져 있었는데 세리에 A, 이탈리아 프로축구 리그까지 저렇게 좋아하는 거는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 이게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이 축구 선수, 프로축구 선수 양성에도 엄청나게 공을 들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유럽의 축구 감독을 수입해가지고 북한 축구 대표팀을 양성을 했고요. 네. 그리고 어린 축구 선수들을 많이 또 내보냈죠. 네. 그래서 공부를 시켰고 지금은 최성혁 선수가 지금 세리에의 피오렌티나 소속의 미드필더로 지금 뛰고 있고 네. 한광성 선수는 칼리아리 칼초 소속으로 네. 지금 스트라이커로 뛰고 있다고 하네요. 아하. 네. 최근에 이 한광성 선수는 또 한 골을 처음으로 해외에 진출한 선수로는 유일하게 첫 골을 또 기록했다 이러는데 김정원 교수님, 네. 이 북한의 김정은이 이렇게 프로 스포츠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죠. 네. 하나는 이 환강소나 최성혁을 통해서 네. 외화벌이를 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자기 연봉의 막 네. 90%를 국가에서 가져가고 10%만 줘도 북한 주민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잘 사는 거니까 네. 돈을 벌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난한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자기네 국가의 어떤 그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측면에서는 네. 스포츠를 사랑하는 게 굉장히 그 빠른 길입니다. 네. 과거에 구소련이나 네. 동독 사람들이 엄청나게 스포츠를 잘했어요. 그랬었죠. 그 당시에는 미국이 정말 힘을 못 쓸 정도로 잘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북한도 저렇게 축구 선수를 이렇게 양성을 해서 네. 남북한 뭐 축구 대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 이겨서 남한보다는 우위에 있다 이런 것을 입증하고 싶은 겁니다. 네. 갑자기 그 헝그리 정신이 생각이 나네요. 그 헝그리 정신으로 스포츠에서 아주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어떤 금메달 1등 그리고 유명한 선수가 되는 것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외화벌이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